자, 시일기 50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녹화하는 날짜가 5월 8일입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토요일 저녁하고 주일 저녁이 저에게는 가장 한가한 시간입니다. 한가하다는 말은 좀 여유가 있다는 뜻이죠. 토요일 저녁이 한가한 이유는 설교 준비 다 끝내고 내일 예배만 잘 인도하면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주일 저녁에 한가한 거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예배 다 마치고 그러니까 편한 시간이죠. 그 편한 시간에 시읽기를 한번 하는 겁니다. 토요일 날 녹화를 하고 이제 주일날 저녁에 올리죠. 오늘은 창자가 비평 보이시죠? 여기에 있는 시 한 4편을 읽겠습니다. 창작가 비평 개간지입니다. 여러 종류의 글들이 실려 있습니다. 소설도 있고요. 시도 나옵니다. 대담, 평론 등등 대단히 다양한 글쓰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창작가 비평을 제가 읽은 지 제법 오래됩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 읽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이름이 좀 달랐죠? 뭐였더라?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실리는 시는 다 새로운 창작된 것만 나옵니다. 여러 분들의 시가 여기 실리는데 나이 많은 분들도 있고 젊은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오늘 나온 시인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 가장 젊은 시인들의 시를 선택했습니다. 여기에 그 작자 시인 간략한 소개가 나옵니다. 여기에 그 시인의 출생 연도가 나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나와요. 그 시인이 원하지 않으면 빼는 것 같습니다. 출생 연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빠지는 분들은 왜 그런지는 제가 모르지만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그러겠죠. 근데 좀 특이한 거는 되게 여성분들이 그걸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여성분들 중에서도 좀 젊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남자 시인들은 거의 다 나이 나오죠. 시인들만 그렇지 않고 소설가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소설가들도 출생 연도가 나오네요. 아니요. 제가 확인을 잘못했습니다. 네, 나옵니다. 출생 연도와 시인으로 등단한 해, 그리고 등단한 문예지, 뭐 그런 정도, 그리고 그동안 출판했던 시집, 그런 게 나옵니다. 최현후 시인과 한연희 시인입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여요. 먼저 최현우 시인입니다. 남자 이름 같죠? 여러분들
그 화면에는 글씨가 작아서 제가 사진으로 찍어서 올린 겁니다. 글자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겠네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직접 보고 읽겠습니다. 최현우 씨는 1989년생입니다. 서울 출생이네요. 그러니까 몇 살이죠? 32살입니다. 젊은 시인이죠. 2014년 조선일보로 등단했다고 하네요. 그럼 벌써 7년 전에 했으니까 20대, 25살에 등단했군요. 시인들이 그 정도 나이, 20대 초, 중반, 약간 늦으면 30대 초, 이렇게 등단합니다. 제목이 30입니다. 나이를 가리키겠죠. 본인이 이제 30살 바로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30이라고 하는 그 숫자, 나이를 암시하는데 그 숫자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불타오르는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숲을 지날 수 있었는지? 발자국마다 새카맣게 길을 들키고 손 닿는 것 전부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와 자식을 낳고 온화한 레트리버 한 마리를 기르며 흔들 의자가 놓인 마당과 처마가 높은 목조 건물에서 요리를 할 땐 음식이 너무 익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면서 다치거나 다치게 만든 사람은 없었습니까? 덕분에 견고한 비밀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마저도 태웠습니까? 다음죠. 남은 것은 무엇이고 남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말없이 창밖에 낙조를 바라보았다. 하늘이 태양을 닫고 있었다. 다시금 커피잔을 쥐면 금방 김이 올랐다. 불이 붙은 채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자그맣게 숨을 쉬고 있었다. 최소한으로 살겠다는 듯이. 받아들였습니까? 바다로 들어가 전부 제가 되어보지 않았습니까? 살아도 괜찮은 건지 물어보았습니까? 떠나는 사람들에게 악수라도 할 수 있었습니까? 당신이 울면 눈물 대신 증기가 피어오릅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던 그가 자리를 일어나며 말했다. 누군가와 마주 서야 할 때 바람을 등지고 서지 마세요. 모든 풍향으로부터 숨겨달라고 하세요. 그는 나의 늑골을 열고 사라졌다. 지켜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먼 숲이 초록을 반복하며 쇳대를 쥐었다가 펴고 있었다. 용서하고 있었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시인들의 시를 도대체 제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이죠. 모든 젊은 시인들의 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어, 저에게 이해가 되는 젊은 시인의 시를 언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힘들어요. 제가 아, 그만큼 시적인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렇겠다는 거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어디가 문제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책도 좀 많이 읽고 여러 장르의 책도 읽고 소설 또 읽고 시도 읽고 이렇게 한 사람이라면 한국의
평균적인 지식인은 되잖아요. 근데 평균적인 지식인이 따라갈 수 없는 글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작부터 그런 생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세대 차이라고 하는 말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음. 여기서도 보면 전체 읽은 다음에 어떤 느낌 같은 것은 있어요. 30살이 된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며 조언도 하고, 그리고 조언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게 묘사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은 듭니다. 느낌이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시를 자꾸 읽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어떤 느낌으로 30살 때의 느낌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복잡한 시절을 20대를 지나왔다는 그 느낌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런 정도로만 전달이 돼 갖고는 좀 시를 가까이 가고 싶다는 그런 생각은 주지 못하는 거죠. 그냥 뭐 그런 느낌만 조금씩 전달되더라도 뭐 시의 역할을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그 20대를 여기 굉장히 그 복잡한, 그 다양한, 그리고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20대를 보낸 느낌이 전달되긴 하는데, 그런 느낌을 꼭 이러한 방식으로 시를 써야 될까요? 첫 연애 이렇습니다. 불타오르는 사람에게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숲을 지날 수 있었는지. 20대를 숲이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연애에 뭐, 개 한 마리도 나오죠. 레트리버 한 마리, 그리고 흔들의자, 요리, 다치거나 다치게 한 사람은 없었나? 뭐, 계속 그 질문하고, 뭐, 태웠다, 뭐, 것들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용서하고 있었다. 그러고, 그렇게 끝나네요. 용서하고 있었다, 이거. 자기 자신을 용서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걸 따라가려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여기서 묘사된 것들을 제가 연상해야 되잖아요. 음, 예를 들자면, 우리 붙은 채로 사랑할 수 있었습니까? 연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잘 연상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누군가와 마주 서야 할 때 갑자기 일어나면서 그가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누군가와 마주 서야 할 때 발음을 등지고 서지 마세요. 그렇게 표현하면서 숨겨달라고 하세요. 그럼 나의 늑골을 열고 사라졌다. 늑골. 옆구리 갈비뼈 있는 데죠. 늑골을 열고 사라졌다.
너무 이게, 아, 많은 상념들이 여기에 담겨 있어서 잘 따라가기가 버겁습니다. 호흡이 너무 가빠져요. 자, 그렇고, 그건 제가 그 템포가 사유와 상상, 연상의 템포가 늦어서, 음, 그런 거다. 그렇게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원심 분리기 속에서 희전하는 피를 본 적이 있다. 사람을 흙과 물로 만든 자가 있다. 몸이 고독으로 두근거린다면 전생의 증오 같은 걸 축출할 수도 있을 것. 미안합니다. 고독이 아니라 고속. 몸이 고속으로 두근거린다. 사람은 결탄고 투명하지도 얇게 부스러지지도 않지만 약봉지처럼 찢고 털어먹는 선천적인 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저의 언어 감각에는 너무 거리가 먼 표현들이라서, 어, 거리감이 느껴져요. 약봉지처럼 찢고 털어먹는 선천적인 자요. 이게 뭘까? 뭐, 이건 뭘까? 그걸 사실은 다 몰라도 되는 거지. 시가 그 모든 그 시어와 그 문장에 담긴 거를 똑같이 객관적으로 예, 이해해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시상, 그 시인의 시상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긴 해요.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 말이 좀 돼야 되거든요. 약봉지처럼 찢고 털어먹는 이건 이해하겠어요? 선천적인 자예요. 이게 왜 선천적인 자야? 네. 가령 오늘 이런 말들.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머리통을 앗아가서 매일 베개처럼 수확하는 자에게로 가 모든 피를 뽑아오고 싶다. 그의 혈액형은 모두에게 알맞을 테니까 전부 주고 싶다. 죄인들의 무도에 12시가 되면 허겁지겁 구두를 벗고 춤이 아닌 곳으로 모두 뛰쳐나가겠지만 팔목 깊은 곳까지 빼곡하게 밖에 따라오는 손톱 자국, 풍선으로 만든 천국. 거기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 손바닥에 손금을 어, 적어놓고 싶다. 시간이 신의 둥기라는 것, 하늘이 있어도 줄 수 없는 피를 만들었다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백혈구는 우리의 면역 체계에서 병균과 싸우는 피죠. 백혈구가 없으면 사람은 병균을 막아내지 못하죠. 백혈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이 젊은 시인들의 시어와 시상을 따라가기에 숨이 가쁘다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원심 분리기에서 회전하는 피, 사람을 흙과 물로 만든 자,
이게 어떤 연결이, 그걸 연결시키려니까 잘 안 돼요. 이 연도 바뀌죠, 연. 몸이 고속으로 두근거린다면 전생의 증오 같은 걸 축출할 수도 있을 것. 몸이 고속으로 심장이 두근거릴 수는 있는데 몸이 두근거린다는 건 참 이상한 표현이에요. 몸이 고속으로 흔들린다면 모르지만 원심 불리기면 어떤 통에 들어가서 막 흔들리면서 도는 것 같아요. 고속으로 도나요? 전생의 증오 같은 걸 축출할 수도 있을 것. 그러다 또 갑자기 사람은 결단고 투명하지도 얇게 부스러지지도 않지만 약봉지처럼 찢고 털어먹는 선천적인 자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쪽을 보라고 하고 또 이쪽을 보라고 하고 이 시인의 시상의 그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함, 좀 나쁘게 얘기하면 산만함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러한 시를 해설해주는 평론가를 한번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잠깐요. 음, 시집 몇 권 샀는데 그 중에 음, 젊은 시인의 시도 있거든요. 하나 거기 해설이 나와 있을 테니까 그걸 한번 봐야 되겠어요. 지금 제가 잘 찾을 수가 없네. 네,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본인들의 템포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비약이 너무 심해서 그 본인만 아는 어떤 가느다란 선으로 그 여러 시상들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걸 우리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독자들 따라가든 말든 상관없이 그 시인의 고유한 시적 체험을 언어로 어, 그렇게 표현하는 게 현대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아무거나 막 그걸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이게 한땐 시인지 아닌지. 갑자기 자기가 어렸을 때 어디 어디 친구들하고 싸우던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꿈꾸던 것들 얘기하다가 아니면 그러다가 이제 미래에 누구를 만날 거라고 하는 그 상상력, 뭐 외계인을 만나도 좋고 그러다가 갑자기 사과를 맛있게 먹는 그런 것들. 그럼 왔다 갔다 이런 저런 것들을 막 나열해 놓고 이걸 뭐 제목만 그럴듯하게 붙여놓는다고 해서 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하도 이제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하소연 비슷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뭐 그런 게 계속 그러고 있어요. 것, 그런 방식으로 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백결구 혈액 얘기하다가 갑자기 죄인들의 무도회 12시가 되면 허겁지겁 구두를 벗고 이건 뭐예요? 신데렐라 이야기인가? 춤이 아닌 곳에 모두 뛰쳐나가겠지만 갑자기 또 팔목 깊은 곳까지 빼곡하게 밖에 따라오는 손톱 자국.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연이 또 바뀌어서 풍선으로 만든 천국.
그렇게 됐습니다. 자, 했었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젊은 시인들의 시도 제가 가깝게 느끼고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손이 안 가요. 그런 쪽으로. 아마 제가 시 이해의 시 이해 능력이 떨어지, 그럴 거다. 이렇게 제가 추정만 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인들 시가 수준이 낮다기보다 아니면 시의 기본기가 전혀 안 돼 있다기보다 그걸 낯설어서 거기에 거부 반응을 제가 일으키고 낯설기도 하고 그 템포를 못 따라가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다른 분, 한 분 더 보겠어요. 이분도 젊은 시인으로 보입니다. 한연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분 같아요. 2016년 창비 신인 시인상으로 등단. 아, 바로 앞에서 읽은 최연우 시인하고 등단한 횟수가 비슷합니다. 최현우는 2014년, 한연희는 2016년. 2년 차이니까 비슷해요. 젊지 않을까, 젊은 여자 시인이 아닐까 싶어요. 첫 번째 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불가사의한 통조림. 제목도 재밌어요. 북유럽 곳곳에서는 정어리를 먹는다. 나는 참치를 먹지만 우리는 같은 난류에 속해 있다. 첫 낚시에서 낚아올린 수확물에 대해 난감해하다가 이 작고 귀여운 납자루를 존중하면서 이대로 나도 반짝반짝하다가 사라져버리면 좋다고 여기는 것이다. 지구에 머물러 있는 가시고기와 우렁이가 나를 대신해 잘 살아냈으면 살짝 비리고 쿰쿰한 냄새를 맡으면서 아직 오지 않은 멸망이란 단어에 곰곰이 따져보는 것이다. 오늘은 분명 세계 참치의 날이라고 옆에 앉은 아이들이 수군대며 기다리고 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 나는 너희에게 줄 것이 없음에도 여기에 서서 낯선 것을 조심하세요. 어디로 가버리면 안 돼요. 주의를 준다. 너희들은 분명 나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곳을 응시한다. 점점 배가 불러와요. 선생님, 점점 물이 점점점. 강변의 수면이 임계점을 넘어 산책로를 점실한다. 우리는 꼼짝하지 않고 목격자가 되기로 한다. 얘들아, 그런데 나는 선생이 아니야. 나는 참치를 뜯어먹고 자라는 불가사리쯤 될까? 여기는 바다가 아니니까 다슬기 정도쯤 될까? 강바닥에는 둥글고 풍족한 곡물이 가득히 쌓여가는데, 곡물이 뭐죠? 어째서 그것은 썩어가지 않을까? 내가 잠시 잠들어 있는 동안 지구의 생명은 어디론가 훌쩍 건너간 모양일까? 너희는 수풀에 모여 앉아 절대 자라지 않은 종족.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 아스파라거스와 베체뜨병, 베니에르병과 람부탄, 콘비프 옆에는 알츠하이머, 이국의 글씨만 가득한
불가사의한 세계의 마음을 빼앗기게 내버려 두고서 무엇이 밀봉된 것인지 모른 채 낡은 깡통이 부풀고 있으니까 부패한 세계는 곧 터져버리고 말 테니까 그럼 속 시원히 억울했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눈동자를 통조림 속에 가만히 담아보는 것이다. 유통기한이 일주일 남은 것을 꺼내두는 것이다. 그렇지만 무심코 고리를 당겨 개봉한 순간 한랑에는 수면 아래 온갖 멸종된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요 속수를 제가 화면에서 넘기지 않았군요. 쭉 비교적 긴 시를 이렇게 어, 쓰고 맨 끝부분 끝 문장은 또 존칭으로 썼어요. 그 문장만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심코 고리를 당겨 개봉한 통조림은 고리를 당겨서 개봉한 순간 찰랑이는 수면 아래 온갖 멸종된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시인이 그 참치 통조림인지 정어리 통조림인지 모르겠으나 음, 통조림 생선이 담긴 통조림 깡통을 개봉하는 순간에 물이 찰랑찰랑 하겠죠. 그 밑에 있는 생선을 보았을 텐데 그 생선만이 아니라 다른 생선들까지 다 머리에 떠올렸다고 하는 거죠. 알듯 말듯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 그 표현들을 정리하는 거죠. 온갖 멸종된 이름들이 떠올랐습니다. 인간이 그런 생선들을 잡아먹고 하는 행위와 멸종된 그 물고기들의 관계를 생각한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시에는 이탈리크체 글씨들이 제법 나와요. 여기 낯선 것을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이 부분도 거기도 나오죠. 어디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연을 바꿔서 점점 배가 불러와요. 선생님, 점점 물이 이게 뭘까? 배가 불러와요. 밑에 아주 특이한 문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형식도 그렇고 어떤 수입산 통조림을 본 걸까요? 아스파라거스와 베체뜨병, 메니에르병과 람부탄, 콘비프 옆에는 알츠하이머, 미국의 글씨만 가득한. 아유, 그랬습니다. 힘들다. 따라가려니까 숨이 가쁘네. 지금 제 커스가 움직이는 이 부분은 그 연이 이어지고 있죠? 이 여- 몇 행이 연으로 묶여 있습니다. 근데 그 끝나면서는 이제 커서가 되는 가고 있는 부분, 여긴 또 다 행마다 연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을 텐데, 음, 네.
이 사이사이에 이 시인의 시적인 상념이 많이 생략되어 있구나. 그런 정도만 제가 느낄 수 있지, 그 시상을 따라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시예요. 한연희 시인의 두 번째 시 제목, 딸기 해방전선. 그 별 표시돼 있어서 참 어디 참고했는지 그 문헌이 나옵니다. 좀 보실까요? 아, 여러분 여기 사진 찍은데 안 나오는군요. 로빈 월 킴머러의 시인가 소설인가 모르지만 향모를 따으며 라고 하는 데에서 인용한 단어 같습니다. 이분이 인용한 로빈 월 킴머러 향모를 따으며, 전혀 제가 모르니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딸기 해방전선. 딸기 해방전선. 좀 특이합니다. 이 제목도요.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입관 이런 거 다 제해버리고 그냥 눈에 들어오는 시를 있는 그대로 직관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딸기가 점점 썩어버렸다. 그런 당연한 일들이 벌어지곤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맨 처음 딸기를 수북하게 담은 날이 떠올랐다. 누구의 집이었지? 재미없는 삶이었지. 아니, 달콤한 말이었지. 생경한 거실 한복판에서 멍이 든 손목을 내려다봤다. 천장에 이가 나간 그릇이 쌓여갔다. 냄비는 손잡이를 잃고 칼은 무뎌졌다. 색이 글자를 지우거나 다 타버린 초가 바닥에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먼지와 털이 구르는 동안 초침은 타닥타닥 제자리만 걸었다. 저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는 이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다. 딸기를 지디겼다. 손가락이 부풀었다. 일상은 썩어가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구나. 당연한 걸 늘 까먹고 말아서 이렇게 쉽게 멍들어 버리는 거구나. 일상은 썩어가는 과정의 반복. 방문 손잡이가 덜그럭, 미안합니다. 이 화면 안 들리네요. 방문 손잡이가 커서가 가는 곳을 읽고 있습니다. 덜그럭 덜그럭 돌아갔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손가락을 대었다. 전에 아프지 않았다. 딸기 아래엔 구더기가 있고 구더기 아래엔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물컹거리며 달콤해지다가 사라질 수도 있었다. 침묵과 침묵 사이에서 말 못한 사연은 끈적하게 상처에 달라붙었다. 너무 간지러워 긁고 또 긁었다. 이것을 부스럼이라 부를지 부질없음이라 부를지 인간 대신 다른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면 딸기 같은 것도 좋지 않을지 끈질기게 달라붙어 남에게 깨알 같은 흔적을 남길 수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나는 새로운 딸기에 진입한 거구나. 새 하얗고 여린 열매로서 걷는 방에 웅크린 짐승에게 다가갔다. 이제 알겠어. 보듬 곧 보듬 이마를 매만지면 갔다 온 딸기 향이 죽을 만큼 방 안에 채워진다는 것. 사랑과 세균이 범벅된 채 몸은 없어지고 만다는 것. 그리하여
이번 삶에서, 다시요. 그리하여 이번 삶에선 증오를 내버려 두기로 했다. 음, 어려웠어요. 역시. 일단, 제목부터, 음, 아주 먼, 음, 세계로 느껴집니다. 딸기, 해방전선. 뭔가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 단어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됐죠? 자, 저의 시 읽기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렇게 젊은 시인들의 난해시를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극복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이해한다고 할까요? 근데 그거를 음, 그런 시에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되겠네요. 그런 젊은 시인들의 난해 시에 제가 제 마음이 공명하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안 돼서 좀 아쉬워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